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환율 전망을 맡고 있는 권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내년도 환율 전망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제목은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썼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의 환율을 좀 어떻게 보는지 달러랑 원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슬라이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4페이지처럼 내년도에 달러 지수 궤적이 좀 흘러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랑은 좀 반대될 수 있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환율 분위기가 쉽지가 않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 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가 왜 연간으로 계속 더 심화되진 않을지, 우리가 뭘 더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당장 상반기의 모멘텀은 크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강달러 국면과는 뭐가 다른지를 좀 중점적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대선 이후에 2016년처럼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뭐 부침은 있겠지만 강달러 고금리 영향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이 계속 돈 쓸 거야. 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금리가 빨리 많이 안 내려오겠네 라는 기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트럼프 측에서 정책의 어떤 신속성과 추진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 선거 결과 때문인데요. 우리 6페이지 봐주시면 사실상 의회까지 공화당이 우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달러에 조금 더 이제 우호적인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든 이민자 정책이든 아니면 법인세 인하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력을 얻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강달러 고금리 연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장이 과연 쏠림이고 오버슈팅이고 다 일시적으로 선반영된 것일까? 저희는 그 기저에는 일단 지금 강한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7페이지고요. 사실 고용이든 물가든 여러 가지 펀더멘털 지표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제조업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월 초에 나왔던 제조업 지표 역시도 좀 반등하는 그림인데, 사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 미국 제조업에서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싶은 환율 정책은 약달러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출 경쟁력 때문인데요. 사실 그럼 전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달러가 강했는데 미국 제조업이 안 좋았느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 상관계수가 좀 반대로 가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 제조업이 좋았던 이유는 민간단의 FDI 유입 때문에 달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신규 주문이 견조하고 투자가 지어지고 있고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양상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당장 지금 가격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꺾이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8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제가 환율은 상대가치다 늘 강조를 드리는데요. 미국과 나머지 지역의 기준금리 격차를 보시게 되면 무려 연준이 50bp로 인하로 이번 사이클을 인하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금리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때문이고요. 지금 12월에 접어들었는데 작년 12월과 재작년 12월과는 분위기가 좀 반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 연말 때 보시면 이때죠. 보시면 미국이 이제 경기가 안 좋겠네. 금리 인하할 거네. 7번까지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바가 있고요. 다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은 매크로 장세가 결국 작년과 재작년과는 정반대 분위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달러 지수의 궤적은 상반기에 조금 높고 그래도 하반기에 좀 내려가는 상고하저의 궤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트럼프 쪽에 대한 정책 때문에 강달러에 대한 전망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100이면 100 다 모든 정책이 강달러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 유가 쪽인데요. 결국 에너지입니다. 달러 지수가 좀 올라왔고 결국은 강달러는 수입 물가를 좀 내려오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실제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수입 물가가 영선 밑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의 에너지 정책을 생각해 보시면 전통적인 화석 연료 부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그런 정책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유가 쪽에 대해서는,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실물 경기단에서
물가와 고용을 보고 정책을 운용하는 페드 입장에서는 완화 쪽으로 운신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결국 국가별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로 하여금 계속해서 미국한테 무역 수지를 벌어가는 걸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엔화도 그렇지만 원화도 위안화도 계속해서 약세의 기조입니다. 달러의 고공행진, 이에 따른 다른 통화의 약세를 더 심화되는 국면을 트럼프가 과연 원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가파른 비미국 지역의 통화 약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이 있을 수 있다. 그거 막으려고 지금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한국 역시도 그 관찰 대상국 다시 등재 리스트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달러는 지지가 되겠습니다만 연간으로 그들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달러가 세지기만 할까?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1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미국과 나머지 지역의 경기 격차가 더 커지지가 않고 오히려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썼던 그 연간 전망 제목이 그래도 달러는 달러라고 썼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다른 나라보다 견조하면 달러는 강했다라는 걸 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격차가 더 커졌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도 2025년도 달러 강세 전망을 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격차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여기죠. 일본의 성장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근데 내년도에 보시면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모두 성장이 커지고 있는 성장 격차가 다시 한번 미국과의 갭을 줄이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펀더멘털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첫 번째 그림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이쪽 6개는 우리 알고 계시는 달러 지수 DXY를 구성하는 6개 선진 통화죠. 이 나라들의 통화에서 추가적인 약세 압력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우리 알고 계신 달러 DXY 역시도 추가 상승세는 주춤할 수 있다라는 펀더멘털 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심플하게 달러는 좀 많이 비싸 보입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미국과 나머지 지역의 기준금리 격차입니다. 보시면 2025년에 연준의 어떤 기조가 금리 인상 쪽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금리차가 더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금리차 고점과 지금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회색 음영을 두 번째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면 그런데 과거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실질 실환율은 더 유독 높은 편입니다. 실질 실환율 말은 좀 어렵지만 환율의 적정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실질은 물가를 반영하고요. 실효는 교역 조건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달러의 어떤 그 실질 실효를 보시게 되면 과거보다 좀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도 그렇지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 좋으니까 비싸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죠. 다만 저희가 달러에 대해서 비쌌던 그 이유와 그 이유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과 그 이유가 해소되는 것 두 가지 중에 고르라면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소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12페이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심플하게 우리 이번 사이클에서 달러가 왜 이렇게 비쌌지? 라고 봐주시게 되면 경제 좋은데요. 미국 정부가 돈을 계속 씁니다. 더 씁니다.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사실 누가 돼도 비슷했겠지만 미국은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재정 수지가 건전화되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봅니다. 정부 부채를 계속 쓰는 나라고요. 지금 사상 최대의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1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시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나라가 돈을 계속 씁니다. 정부 부채가 사상 최대인데 계속 쓴답니다. 이 나라의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강하긴 어려울 수 있죠. 다만 그 나라의 통화가 약하려면 중간 경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나라가 계속 돈을 쓰네. 빚을 못 갚겠네. 이 나라 자산 다 팔아 라는 이를테면 첫 번째 그림처럼 미국채에 대한 투매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약세일 수 있죠. 다만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주요국들이 미국채에 대한 부유를 계속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하지 않고 셌던 이유는 두 번째 그림 때문입니다. 결국 FDI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반대로 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화살표 시기 우리 알고 계시는 2000년대 초중반 자유무역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약세 선순환 부양효과다라고 보실 수 있는 시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 줬죠. 그때 미국이 쌍둥이 적자, 경상과 재정을 적자로 가져가 주면서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 통화는 강세입니다. 이머징 통화는 강세, 즉 벌어들인 달러로 뭘 하느냐? 미국채를 사고요. 가로치고 외환보유액을 쌓는 거죠. 그렇게 우리 글로벌리 달러가 잘 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사실상 정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강한데도요. 미국채를 안 사죠. 근데 왜 이 회색 음영이 찍히냐? 결국 미국의 곳간 금융계정이 견조했던 이유는 FDI 유입 때문입니다.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거죠. 증권 투자,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다 같은 말이죠. 이게 아니라 FDI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달러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14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요. 어느 순간 고점을 찍고 내려올 텐데 그 순환적인 수급의 정점이 전 올해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첫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 미국한테 공장 지었던 즉 생산기지와 투자 다 제공했던 나라들이 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순인 거죠. 우리 여기 일본과 독일이 여기 있습니다만 달러 지수를 결국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통화들인 거죠. 이 나라들이 FDI 유출이 좀 덜 된다면 즉 미국에서 입장에서 FDI 유입이 좀 덜 된다면 지금처럼 달러가 고공행진하는 그림도 어느 정도 꺾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연간 뷰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15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 미국한테 투자 많이 한 국가 탑7입니다. 일본, 유럽, 중국, 한국 쭉 나왔는데 21년 대비 22년 그리고 22년 대비 23년 계속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즉 미국으로 나가는 FDI 순 유출이 줄어드는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고 달러 지수는 지금 당장은 지지가 되지만 이러한 수급을 고려해도 하락하는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정책 불확실성, 관세, 급진적인 이민자 정책 등 여러 가지가 다시 한번 강달러에 좀 더 불을 지피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커졌지만 제가 보는 펀더멘털 격차 축소 그리고 이러한 수급적인 관점에서 순환적인 분위기 반전 등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달러 지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고, 하저, DXY는 조금 내려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플러스 알파 달러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6페이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레이블, 말은 어려운데 우리 본원 통화, 미국 안에서 들고 있는 돈입니다. 해외에서 들고 있는 미국채 보유 잔액, 밖에서 들고 있는 돈인 거죠. 돈줄이 죄어지면, 긴축이 되면 보시면 진한 파란색 선이 내려가는 거죠. 달러 지수 역축이기 때문에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 제가 올해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달러 전망을 드렸던 이유는 2019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19년 연준이 기준금리 2차례 인하합니다. 근데 그때 QE 아니고 QT합니다. 총 자산 측면에선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연간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돈줄이 죄어지면 달러는 귀하겠죠. 달러는 강세겠죠. 다만 지금 분위기는 빨간색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전이 됐고 무려 50bp로 이번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는 NH 하우스뷰 차원에서 4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국면이 아니고 인하 역시 지금 후퇴 기대감이 있지만 앞에서 보신 이유로 금리 인하를 좀 충족한다라고 했을 땐 유동성 차원에서도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숨 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도로 달러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바로 원달러 환율 더 중요하고 관심이 많으실 원달러 환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달러가 조금 꺾일 수 있는 환경임을 언급을 드렸고요. 그러면 17페이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도 상고 하저의 궤적으로 2025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는 지금 다 아시는 분위기입니다. 하저, 왜 하저인지 일단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레벨이 중요합니다. 하저가 과연 얼마이냐? 제가 1,3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1,200원대에 들어갈 수 있죠. 다만 제가 평균 환율을 1,200원대에서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을 이따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레벨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죠. 1,400원이 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유의미하게 뭐 하락을 기대할 만한 재료는 없어 보여요. 다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은 제가 볼 땐 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당국이 열심히 달러 팔아서 개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데이터는 아쉽게도 데이터가 좀 느립니다. 2분기에 달러 판 그 금액 언제 알려주냐면 3분기 말일에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올해 4월에 기록했던 1,400원대 연고점대 달러를 58억 갖다 팔면서 지켜냈던 레벨이고요. 그 전에는 러우 전쟁 때죠. 여기 보시면 달러를 열심히 팔아서 지켜냅니다. 이 여력을 저희가 이제 외환 보유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개입에 대한 여력이나 의지는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사실상 단기적으로 현 레벨에서 원달러 현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경상수지 회복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더 드릴 수가 있냐면 이제 계속해서 조치들이 나옵니다. 우리 연말에 이제 11월 말에도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와프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그 금액 지금 현재 500억 달러 규모인데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월부터 국민연금은 외화 선조달 한도라고 해서 필요한 달러를 좀 미리 나눠 삽니다. 그 규모가 월 10억 달러에서 월 30억 달러로 현재 좀 늘려서 시행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굵직한 달러 수요 주체가 달러를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꿔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림처럼 우리나라 바로 현물환 시장에서 그만큼의 달러가 필요한 즉 수요 부담이 좀 완화되는 환경이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연말이라서 요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그랬고 재작년 12월에도 그랬고 연말에 원달러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계절성을 좀 종종 언급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두 번째 그림인데요. 심플하게 세봤습니다. 1990년 이후에 12월 원화 강세 18번, 원화 약세 16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이라고 해서 뭐 하락하는 그런 유의미한 계절성은 안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림 때문입니다. 사실 2022년 10월 이 회색 줄을 보시게 되면 200원이 빠지죠. 2022년 12월이고요. 당시에 왜 이렇게 원달러가 200원 급락했냐를 보시게 되면 2023년 초에 미국이 기준금리 많이 인하할 것 같다라는 기대 그리고 야 중국이 리오프닝 하잖아 라는 위안화 강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즉 약달러와 위안화 강세가 맞물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200원도 급락할 수 있는 통화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때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어땠냐라는 거죠. 마냥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월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20억 달러입니다. 적자가 120억 달러, 사상 최대 월간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러랑 위안화 따라서 200원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원달러 환율, 이머징 통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2022년에 200원이 빠졌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환율을 그려보게 되면 12월에 좀 내려온 것처럼 보이긴 해요. 다만 두 번째 그림처럼 유의미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12월에 중요한 건 요 우측 상단의 그림인 거죠.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연말에 다 쉬어야 되니까 12월에 조금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그러한 계절성은 보이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수급이 얕기 때문에 매크로장에 더 취약하다. 매크로 장사에 더 분위기를 많이 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작년 12월과 재작년 12월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정반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원달러가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룸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저런 조치들로 위쪽으로 가는 걸 조금씩 막을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단기 시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년 연간 궤적이겠죠. 지금 뉴스를 보시면 사실 뭐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뭐 내수 안 좋아서 기준금리도 깜짝 인하가 또 단행이 됐고요. 수출 역시도 방향성은 둔화합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뭐 21페이지 두 번째 그림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쭉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잘했습니다. 반도체 뭐 50%씩 잘 팔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림처럼 두 번째 그림처럼 명목 금액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절대 레벨이죠. 다만 저는 환율, 즉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혹은 글로벌 대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글로벌 수출 안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6-17년 반도체 빅사이클 그때가 고점이고 쭉 내려와서 요 정도 회복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생산 기지를 중국에 넘겨주고 그걸 또 이제 중국은 베트남에 넘겨주고 하는 바통 터치의 개념도 사실은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라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도체 헤드라인이 좋아도 왜 이게 직결로 워낙 강세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분기 수출 궤적인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올해 상반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로스 차원에선 둔합니다. 당장 상반기에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강세로 갈 만한 모멘텀이 대내도 뭔가 크지 않다, 부재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쉽지 않은 분위기는 적어도 조금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걸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 23페이지에서 보시면 제가 올해 내내 이제 어떤 얘기로 원화 약세 전망을 했냐면 경상수지, 즉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를 좀 못 버는데 줄었는데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경상수지가 1%대로 내려왔는데 우리 FDI 순유출만 4%까지 올라갔죠. GDP 대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진 건데 그걸 좀 쪼개보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FDI는 여기서 좀 차치하고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높죠. 이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수많은 해외 주식, 이거 다 누가 들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두 번째 그림이 됩니다. NPS, 알고 계신 국민연금이죠.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 증권사, 개인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할 때 환을 오픈해서 산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레벨 베팅이죠. 우리나라 원달러 좀 내려오면 얼른 사서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사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사학연금도 환 해지 비율이 원칙적으로는 0%입니다. 다 환 오픈이죠. 해외 채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고요. 우리나라 해외 채권은 그럼 누가 들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림, 사실상 보험사가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 보험사가 해외 채권을 환 해지해서 사죠. 이거는 100% 해지입니다. 보험업법상의 문제라서 여긴 무조건 해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영향을 우측 그림에서 좀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환 해지를 하지 않는 쪽은 즉 바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환 해지를 하게 되면 이건 우리 현물환 시장, 매매 시장이 아닌 단기 자금 조달 시장, 즉 대차 시장의 얘기입니다. 보시면 스왑 레이트 쪽에 대한 얘기인 거죠. 달러 공급에 대한 이유, 그 대차에 대한 얘기라서 조금 영향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쪽 채권 시장을 주목해 주시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WGBI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WGBI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 원화채권을,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채권을 좀 산다고 한들 이건 물론 좋은 재료죠. 다만 그 시장에서 바로 현물환 시장에서 원달러를 내리는 요인이 아니라 아래쪽, 즉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현물환 시장과 우리 자금 조달 시장을 좀 달리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저는 지금 주식과 채권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무슨 일이 있을 때 점점 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건 맞겠구나.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지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상당히 꽤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구조적인 관점에서 그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26페이지처럼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순대외자산이랑 제가 그려놨거든요. 이 순대외자산은 그 거주자 입장입니다. 자산 빼기 부채, 순대외자산이겠죠. 자산은 우리가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들고 있는 거. 부채는 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사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언제 내려오냐면, 원화가 언제 강세냐면 보시는 진한 파란색 선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원달러가 좀 내려옵니다. 자산이 준다? 그래야지 원화가 강세죠.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해외 투자를 덜 하거나 자산이 줄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많이 사거나 부채가 늘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 그림 하에서 봤을 때 이 그래프 끄트머리 2분기에 또 올라갔죠.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순대외자산은 이제 GDP의 46%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순환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인 밴드 하에서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점점 더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니 그러면 지금 1,400원인데 우리 1,500, 1,600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
올해 연간에 대한 제목 역시도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했던 것처럼 27페이지 그래도 제가 아래쪽을 보는, 즉 달러를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렸다가 달러를 좀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매수 레벨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보시면 달러입니다. 달러가 좀 꺾이면 원화는 이미 좀 내려올 수 있다. 원달러 기준으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점점 더 그 달러와의 연동은 강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중요하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아무리 무역수지 적자가 120억 달러 적자가 나와도 달러 약하고요. 위안화 세면 우리나라 원화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200원이 빠집니다. 결국은 달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차원에서 더 중요한 건 28페이지죠. 성적표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실 꼴등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다 알겠는데 너무 원화가 유독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가 뭐 오버슈팅도 아니고 뭐 유독 약하다라는 느낌도 못 받았던 것이 제일 못하니까 제일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대중 수출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양적 성장 부진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레벨이 1%대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게 지금 꼴등하던 친구가 1등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상수지 레벨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GDP의 4.3%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일 빨리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 이번에 다 뉴스로 확인하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땐 그냥 기계적으로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원래 경상수지 1%대 하니까 당연히 요건 충족 못하니까 탈락. 근데 4%대까지 올라왔어? 너네 다시 들어와. 우리가 지켜볼게. 라는 게 된 거라서 조금 그렇게 유의미한 재료로 보진 않습니다. 좀 기계적으로 요건 충족에 따른 여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좀 못했던, 부진했던 경상수급이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가는 달러가 좀 그만 나가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투자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FDI 유출 고점 찍고 지금 계속해서 정체되는 그림이고, 이건 앞에서 보셨지만 미국 입장에서 유입이 좀 덜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출이 좀 덜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게 되면 사실상 두 번째 그림처럼 우리 투자 수지로 보더라도 사실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이상에서 평균 환율을 좀 형성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급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좀 차치하더라도 아마 이런 관점에서 원달러가 좀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궤적 자체는 상고하죠. 하절해봤자 뭐 저희가 하단으로 연간 자료에서 1,280원 해놨고요. 연평균으로는 1,300원대 초중반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는 유로화랑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 핵심 차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플하게 이제 재정을 좀 못 쓰기 때문에 우리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인데 돈을 못 쓴답니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힘이 더 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32페이지 두 번째 그림 봐주시면 미국보다 더 빨리 많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죠. 1%대 그 인플레이션을 제일 먼저 봤죠,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ECB가 더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우리가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 금리 인하의 영향이 미국과 유럽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은 사실상 70% 이상이 회사채 자금 시장, 회사채 조달, 즉 직접 금융이 발달한 이게 미국이다라고 한다면, 유럽은 간접 금융, 즉 은행 대출, 신용 대출 사이클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영선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안 좋은 건 다 아세요, 사실. 지표도 안 좋고요. ECB 금리 인하 더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시차, 언제 유럽을 올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신용 사이클이 영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시차는 제가 4에서 6개월가량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도 T시점 올라와서 그 이후에 4, 6개월가량, 물론 러우 전쟁 때 이런 때 좀 빼고 보시게 되면 유로 달러가 좀 올라왔던 반등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좀 펀더멘털리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로화에 대해선 2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한국 원화랑 좀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경상수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유로 달러 레벨이 저기 밑에 있어요. 직접 투자 수지. 이제 투자로 돈이 그만 나갑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유로 달러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반영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2025년도에 글로벌 환율 같은 거죠.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저평가가 됐던 그림은 이제 그 비쌌던 이유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로화 저평가 말씀드렸는데 유로화보다 저평가된 통화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엔화입니다. 35페이지 우리 엔화를 보시게 되면 명목 환율은 지금 어쨌거나 160보단 미치죠. 엔화가 좀 내려왔습니다. 엔화 강세. 다만 앞에서 보셨던 환율의 적정 밸류, 실질 실효를 보시게 되면 아니 러우 전쟁 때 상단이 하단이 올해 상단입니다. 전쟁 때만큼이나 쌌던 게 지금의 엔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엔화에 대해서는 심플하게 연간 강세 전망하고 있고요. 연평균 환율로 135에서 140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의 레벨은 회복 못할 것 같아요. 100이었죠. 160을 간 겁니다. 140 정도가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36페이지 그림들을 봐주시면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금리 격차 혹은 무역수지 올라오는 것들 하나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미국은 완화, BOJ는 긴축, 일본은 긴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의미하게 긴축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유일해 보이고요. 금리차 줄면서 엔화는 순환적으로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언급드릴 수 있는 게 결국 38페이지의 그림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BOJ가 뭘 하면 되거든요. 그게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조금 더디지만 조금 신중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해외 채권을 열심히 매수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가뜩이나 해지 비용도 비싼데 우리 이제 미국채 그만 사고 우리 거 좀 사자. JGB 상승에 베팅하자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외 채권 순매수가 꺾이죠. 해외 채권 순매수가 꺾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수급상 달러 엔 환율의 하락, 엔화 강세 요인인 거죠. 우리나라랑 똑같죠. 해외 채권을 해외 자산을 덜 사면 그 나라 달러 유출 압력이 덜해지는 거기 때문에 엔화 강세 방향성이다 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요. 제가 엔화에 대해서 강세 전망을 하면 꼭 같이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요. 올해 8월, 9월도 보셨어요. 가파른 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 심각성, 영향이 2000년대 초중반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일본이 해외 투자를 한 건 결국 미국 중심으로 FDI가 많이 나간 거고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대상은 사실상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 증권 투자인 거죠. 주식과 채권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본이 이번에 뭐 샀냐라고 보시면 해외 주식은 사실상 미국이고요. 두 번째 해외 채권은 사실상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나라처럼 이머징 다 팔고 우리나라 뭐 중국 팔고 대만 팔고 한국 팔고 그 가파른 유동성 다 갖고 들어올 거냐라고 하면 예전과 같은 힘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40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 매입 규모로 봤을 때 2008년에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거죠. 아시아 주식이요. 그런 식으로 과거 대비 주식의 규모가 현저하게 과거랑 비교해서 좀 줄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보시면 중남미 정도는 좀 유의미하게 늘린 건 맞아요. 근데 아시지만 중남미는 뭐 그렇게 지리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진 굵직한 힘이 제가 볼 때 과거보다 현저하게 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화, 즉 BOJ 혼자 뭘 할 수는 없습니다. 8월, 9월에 우리가 가파르게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BOJ가 금리를 올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 50bp 인하해야 될 것 같아, 경기 침체인 것 같아 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가 연동이 된 거지 BOJ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올해 8월, 9월에서 보셨던 것처럼 캐리 청산에 대해서 가파른 우려가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전만큼 그 중요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위 하나만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심플하게 이번 사이클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한국이 따로 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좋으면 보시면 신흥국이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했던 보시면 회색 음영 구간입니다. 근데 16, 17년
16, 17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빅사이클 때죠. 그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한번 보시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갑니다. 왜 16, 17년을 말씀드리냐면 16, 17년은 겪은 중국은 18년에 미국이랑 싸웁니다. 근데 지금 봐주시면 지금 중국은 미국이랑 싸울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출적으로 좀 호재를 받지만 중국은 지금 PPI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44페이지입니다. 2018년에 중국의 대응은 좀 명확했습니다. 16, 17년에 돈 많이 벌어놨고요. 야, 너네가 우리나라한테 관세 올려? 야, 우리도 위안화 약세 유도할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싸우죠. 대놓고 위안화 약세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림처럼 환율 조작국으로도 얻어맞고 계속 미중 무역 분쟁 일으키죠. 이럴 수 있었던 2018년에 중국과 달리 제가 볼 때 45페이지 두 번째 그림을 봐주시게 되면 지금 과연 중국이 위안화로 싸울 수가 있을지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기업이익, 우리가 PPI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위안화를 10% 약세로 유도한다? 수입 물가 급등합니다. 기업이익 더 깨지죠. 내수가 지금 부담인 상황에서 두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문제인 거잖아요. 부동산 개발 투자 쪽. 소비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그림 하에서 위안화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냐. 오히려 강세 혹은 안정을 유도해서 그들의 구매력을 보전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약세다라고 하면 또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결국 외채입니다. 외채. 사실 이번 고금리 사이클에서 국가마다 혹은 주체마다 그 영향이 좀 다를 텐데 우리 한국은 가계부채 얘기 많이 하죠. 미국은 누가 뭐래도 정부 부채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주요 신흥국 중에 GDP 대비로 보셔도 중국의 단기 외채 비중은 53%까지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된다라고 하면 이건 또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관세를 먼저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세를 카드로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다른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2018년에 중국은 지금과 달라서 약세, 즉 위안화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을 꾀하는, 즉 양적 성장을 해야지, 수출을 장려해야지 하는 그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안화 얘기를 중요하게 드렸던 이유는 추가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더 커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도 상방보다는 앞에서 언급된 이유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순환적인 원화의 강세를 좀 기대해 봄직한 그런 환경이 내년도 하반기께는 좀 펼쳐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숫자 전망도 있습니다. 테이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 자체는 뭐 재미가 있진 않은데 상고 하저의 궤적으로 하절해봤자 조금은 과거랑 달라진 이유들로 1280원대 정도로 하단은 잡아놨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